자, 동의하신 걸로 알고, 아, 카메라가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볼게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음의 음가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안 다루거든요, 중학교에서. 자음은 뭐 세고 안 세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마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리고 뭐 모음이 자음을 그러니까 이름부터 모가 자니까 모음이 이제 음절에 핵이 되고 자음이 거기에 달라붙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여기 모음이 천이고 자음이 땅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국은 이제 목화토금수라는 그 자체가 주역에서 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거 뭐야? 저기 김영희 선생님도 공동 호스트 맞아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줘버렸나? 아, 새로 들어오시는 분 때문에 그렇죠? 계속 들어오시네. 그럼 제가 설정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교수님. 지금 내가 어, 호스트니까 네네. 내가 어떻게 해볼게. 감사합니다. 음, 참가자 그리고 전체 음소거 그리고 이분을 어 호스트 만들기는 있는데 공동 호스트가 없구나. 제가 좀 알겠어요. 저렴한 걸 쓰고 있어서. 내가 네. 어떻게든 해볼게. 네. 자, 그래서 이 천지인과 음양오행, 천지인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거고. 결국은 태극, 제일 높은 사람. 그다음에 음양, 태극이 두 개로 갈라졌다가 오행, 다섯 개로 갈라지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제 사람이 끼어 들어가지고 돌고 도는데 이 훈민정 해례본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초성이 하늘이고 종성이 땅이고 중성이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인간이 연결해주는 아주 훌륭한 존재다. 이런 개념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설명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음이 음절 핵이기 때문에 모음이 하늘이고 자음이 땅이다. 음양이라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초성은 자음이잖아요. 근데 자음이 여기 자음은 하늘이라 했다가 여기서는 자음은 땅이라 했다가 근데 또 종성자를 만들 때 보면 종성자는 따로 안 만들고 초성을 또 썼다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모음이 천이고 땅이 하늘이다 했을 때 하늘과 땅이 돌고 돌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라면 또 다시 봄이 오듯이 이 봄은 초석을 말하고 이게 계속 흘러가가지고 여기 종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종성은 결국 다음 음절에 초성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이론이 지금처럼 초성도 자음이고 중성도 자음인데 자음은 장애음이고 공기끼리 좁아지고 모음보다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현대의 과학이고 하늘과 땅이 돌고 도니까 초성, 중성, 종성도 돌고 돈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의 과학입니다. 중성이 하늘이고 초성은 땅이라고 해서 만약에 초중 종성을 늘어놓으면 하늘, 땅, 하늘이 되는 게 아니고 땅, 하늘, 땅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초성이고 자음이고 하늘이 중성이고 모음인데 땅은 종성이고 자음이죠. 이 논리를 가지고 오면 훈민정 해례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물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되돌아간다.
어떻게 봐도 전부 다 억지밖에 안 돼, 사실은. 이게 아까 천지인 개념인데, 이 천지인 개념으로 하면 하늘과 땅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은 자연일 뿐이다. 쓸모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이다. 가장 중요한 중성은 하늘이 아니고 바로 인간이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결정사죠. 주역. 뭐냐면 하늘이 초성일 때도 있고 하늘이 중성일 때도 있는데 결국 하늘은 음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하다. 그 태극이 태극. 모든 것은 음양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고 역자는 아시다시피 바뀔 바뀔 역자잖아요. 그래서 이 돌고 도는 개념을 이용해서 초중 동성을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의 논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끼워 맞춘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야 이 사대부들이 아, 그렇구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모음을 요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다가 일자 중성, 한 글자짜리 중성에다가 이를 붙인 게 열자가 있다. 이거는 아라는 한 글자 중성에다가 이를 붙인 거고, 이거는 으라는 한 글자 중성에다가 이를 붙인 거고, 이건 오, 이거는 아, 이거는 위, 아, 이건 우, 이거는 어인데, 요도 한 글자짜리 중성에다가 이를 붙인 거고, 야라는 한 글자짜리 중성, 유라는 한 글자짜리 중성, 여라는 한 글자짜리 중성에다가 이를 붙인 거고, 이자중성, 두 글자짜리 중성에 이를 붙인 글자가 네 개가 있다. 그럼 이 글자를 어떻게 분해할 것인가 하면 지금 현대 개념으로 보면 오에 에 붙였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오에 이 붙였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단모음이냐 반모음이냐 이중모음이냐 하는 그 의문의 관점이고,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 때의 개념으로 보면 이자중성에 이를 붙였댔으니까 이 외는 이자중성, 이거 이자중성입니다. 거기에 이를 붙인 개념이고, 얘도 이자중성인 워에 이를 붙인 개념이고, 이자중성의 이상합이니까 얘는 그러면 이게 이자중성이고, 그 이자중성 이게 복잡한데 어떻게 이자입니까? 두 글자밖에 없어요. 이게 이자인 이유, 이게 이자중성인 이유부터 설명해 보면, 이게 이자중성인 이유는 일자 이자입니다. 이게 이중모음인데 어떻게 일자입니까? 이중모음이 어떻게 일자입니까? 저때 이 이중모음인 걸 알면서도 글자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자중성, 이게 일자중성이고, 얘가 이자중성이고, 거기에 이를 붙여가지고 이런 글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요에 얘 붙인 거 아닙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어긋난다. 이것도 딱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그게 아니고 우선 유어라는 이런 이자중성에 이게 존재하고 거기에 이를 붙였다. 여상합.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음이 끝났습니다. 종성으로 가면 종성해는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종성은 초성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불청불탁음은 지금 현대어로 하면 이제 울림소리인데, 울림소리는 형성, 상성, 거성에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조가 설명이
된 걸로 전제하고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순서를 따져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그 책 자체의 설계가, 자,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해서 적어드린 거고, 이렇게 김수롱 선생님이 만든 이미지를 한번 보면, 한번 보자. 이렇게 이 옛날 책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표지가 있고요. 어제 서문이랑 예의 부분이 정음편이고, 뒤에 이제 제자해부터 용자래 지나고 정인지 서문까지가 해례본이 되는데, 정음 해례라고 부르는데, 이 예의의 맨 끝에 요 장면에서 이게 오히려 보기 힘드네. 이걸 할게요. 여기 맨 끝에 성조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 끝나버려요. 세종대왕 요까지 내가 설명해 주마 이렇게. 그러니까 종성회쯤에서 성조를 깔고 이 가능해지는 거죠. 왜? 책의 순서를 볼 때 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아직 성조 이야기는 지난 시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은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전청, 차청, 전탁은 입성에 마땅하다. 입성이란 것은 옛날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맞죠. 지금은 예를 들면 뭐 못 이런 거, 못 그드부에 해당하는 종성이 입성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드부가 입성인 건 누구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느드르무브 응 이렇게 이 8가지 종성이 소리가 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 넣어가지고 8개인데, 그 그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이 안 나고, 자, 지금에 이렇게 쓰면 발음이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썼다, 15세기 국어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가 났기 때문에 8개를 쓴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스잖아, 스, 가스, 가스, 가스. 얘는 갓.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스가 있는 이 건자는 발음이 가스니까 그드브와 같은 입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가스, 가스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입성은 딱 닫아야 되거든요. 묻, 국, 밥 이렇게. 근데 가스는 쓰잖아요. 근데 국민정음 책에 보면 전청, 차청, 전탁자는 다 입성에 적혀 있어요. 전청, 차청, 전탁은 얘 빼고 전부 답니다. 당연히 스즈, 츠 다 포함이죠. 그러니까 가스하고 입성하고 이 두 개의 개념이 현재 이제 모순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갓으로 읽었다고 생각을 하려면, 그러면 발음이 뭐랄까 대표음화가 되기 때문에, 대표음화가 안 되기 때문에 8개의 팔정성이었는데, 이거는 굳이 그 당시처럼 음소 중심 표기에서 살릴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돌고 돌게 되는 겁니다. 해본 책은 있지만 그 당시에 발음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까지 해놓고 해본에는 팔정성이면 가적용하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딱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베스트 고즈인데 베스트 고즈인데 즈가 스 된단 말은 베스트 고즈가 베스트 고스가 된단 말이야. 이렇 이걸 보고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가려면 여기 또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정말로 이런 발음이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이 당시의 시옷은 가스처럼 터지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새 나간 소리가 아니고, 그냥 이 계열성을 표기하기 위해서 살려놓은 게 아닌가. 어차피 발음은 얘인데, 원래 어디서 왔는지를 표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추측해봐야 돼. 그러면 이게 입성이라 해도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증거는 없다. 아, 이 성조 이야기 먼저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합자해에 가면, 정성애 말고 합자해가 뭐라 적혀 있냐면, 한자어의 입성은 거성과 비슷하다. 소박이 말 입성은 평성과 비슷하기도 하고, 상성과 비슷하기도 하고, 거성과 비슷하기도 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자어 입성이 거성과 비슷하다. 이거는 중국식 성조를 그냥 한국에 대입해서 설명하는 거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평성과 비슷한, 여기 점 안 찍은 겁니다, 이거는. 깃nhập 도 입성이다, 이 말이죠. 상성은 점 두 개짜리입니다. 올라가는 거. 낫, 깁, 이렇게. 근데 받침을 보면, 위에서 입성이 맞죠. 거성은 점 한 개짜리 높은 소리입니다. 못, 입, 이렇게. 근데 받침만 보면 입성이 맞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배운다 칩시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28자를 만들었다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세종대왕이 여기는 음소 표기, 여기에 운소 표기 더 만들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교과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애들한테 어렵다고 하지. 안 가르치고 싶겠죠. 근데 이게 진실인데.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의 운소 표기는 성조라는 것이 있는데 얘들아, 형성, 상성, 거성, 입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이제 함정에 빠진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조에는 네 가지가 있다. 뭐 네 개는 맞긴 맞는데 이게 일렬로 네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높낮이 계열의 한 세트와 이 막힘 계열, 끝다듬이라고 부를게요. 끝다듬 계열의 입성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성조에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는 맞습니다만은 그네 가지가 뭐예요 하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고, 이것도 역시 표를 짜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높고, 낮다가 높고, 낮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비입성, 입성. 알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그 뭐야, 성조가 여섯 개네, 여섯 개. 네 개를 표를 이렇게 짜니까
올라가 보면 6개 맞죠? 아 이게 아니네. 자 그러면 얘는 평성의 입성이죠. 이 두 개는. 그럼 만약에 다른 거랑 이 길 이런 거 임 이런 거 이거는 평성인데 입서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똑같죠. 이 뭐 이거 그냥 복사해 가지고 이런 말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에 상성이 있다. 이거는 상성이고 입성 아닌 거. 상성이고 입성인 거. 뭐 쓸 필요 없겠죠. 이거는 입성이고 거성인 거. 거성인데 입성 아닌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조가 왜 강조돼야 되냐면 훈민정음이 조선왕조 실록에 창제했다는 말도 적혀 있고 반포했다는 말도 적혀 있어요. 지금 이건 반포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 채팅으로 링크 넣어 드릴게요. 이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 반포 부분을 보시면 원문부터 볼게요. 있어 보이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여기 뭐 보이죠? 훈민정음 완성되다. 이렇게.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어제 왈 해가지고 국지음 요중국 쭉 나오고요. 아야 어여가 여기 있다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 되어 있냐면 가 1점 하면 거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종실록에 이미 완성된 훈민정음의 용법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역은 군자 같고 쌍기역은 뀨자 같고 아자는 뭐 탄자 같고 으자는 즉자 같고 점 찍으면 성조가 된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한 세트는 거예요. 이거는 서문이니까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한다. 끝이고요. 기역은 여기서부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큰 책이 있지만 그거를 초압축하면 딱 요만큼이 끝이에요. 근데 이만큼에는 자음에 소리 내는 법 한자에 빗대어서 알려주고 모음에 소리 내는 법 한자에 빗대 알려주고 으오 우오 이런 거는 자음 밑에 쓰라. 이어 아야 이런 거는 자음 옆에 쓰라. 그리고 높낮이에 따라 점을 찍어라. 아주 초간단한 한글 사용법은 성조를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렵다고 안 가르치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종성에 뭐라 적혀 있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설음 리을은 한문에는 못 쓰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로 해볼까? 별주부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네, 별주부. 자, 이 별입니다. 별. 자라 별. 별주부 할 때 별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고유어, 토박이 말 별이 있어요. 얘는 표기할 때 뭐 이렇게 하겠죠? 얘는 지금 쓰는 별이고 얘도 지금 쓰는 별인데 15세기 훈민정음 만들 당시에 얘는 별이 맞았고 얘는 뭐 성이었죠. 성별, 성자. 얘는 별이 아니었던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별 이런 발음이 없어졌다. 근데 뭘로 변했냐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발음이 이게 맞는데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다 배웠다는 사대부들도 전부 다 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그건 좀 아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너희 그렇게 별 하고 싶으면 별은 쓰는데 원래 발음이 볕이었던 거 잊지는 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을 뒤에 막아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별도 아니고 볕도 아닌 거죠. 별이인 것도 아니고 별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발음으로 표기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발상을 그런 발상을 언제 했냐면 이거 훈민정음 만들 때는 그냥 쓰지 마라만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동국정음 만들 때 좋은 생각이 난 거죠.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뒤늦게 생각해. 잠깐만 질문이 지금 한번 보자. 우리나라 종성 리을로 발음한 한자음은 원래는 입성이 아니었다가 이응보를 사용하여 입성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앞뒤가 좀 바뀌었는데 원래 입성이었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입성이 아닌 걸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그 흐름을 막으려고 입성 표시를 했지만 못 막고 흐지부지 된 거죠. 장성일 선생님 질문에서 원래 이 말이 이제 뭐 중국말인지 우리말인지 이런 문제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 설명이 선생님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읽어보면 종성을 리을로 발음하던 한자음은 원래는 입성이 아니었다가 이 원래가 무슨 말이죠? 우리 선생님 잠깐 마이크 켜보실까요? 네, 교수님. 네네. 좀 한번 말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맞춰 답해 볼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카메라 고장 나가지고 아, 괜찮아요. 카메라 켜고 음성만 들리면 돼요. 있는데, 네. 예. 그,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수업할 때, 그 이제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한자음들은 중국에서는 디귿에 가깝게 발음을 했다.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 음, 맞기 위해서 이형보레를 썼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리을로 하던 당시에는 그 성조가 입성이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아, 그 성조는 중국 성조라서 이 보시면 우리말하고 성조 체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음, 이게 중국말로 입성이었냐, 뭐 이게 입성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이제 음, 중국 의문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물어봐야 돼요. 아, 네. 네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가지고 붙, 붙다, 붙다는 부처님입니다. 붙다. 영어로 붙다를 하잖아요. 근데 붙다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불교하자, 불교. 근데 실제로는 불교거든요. 붓교예요, 붓교. 붓다니까. 영어로 부디즘이다, 부디즘. 그 다 이게 이제 중국에 리을 받침이 없었는데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걸 고쳐 읽은 흔적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국민적 해례본 책에 있었다. 근데 동국 정문 만들 때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형 보리를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우리가 생존 응쟁할 때 그 한자어인 경우에 초중 동성을 갖추어 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유어인 경우에는 안 갖추어 씁니다. 맞죠? 여기 보시면 한자 음은 꼬박꼬박 징, 엉 다 있어요. 근데 나란 말싸미라는 이 고유어에는 낭, 랏, 말쌍, 밍 이렇게 안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른데 그 다른 게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뭐라 적혀 있냐면 이응이라는 놈은 소리가 비었기 때문에 종성에 반드시 쓰지 않아도 음절이 만들어진다. 중성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역으로 해석하면 이 아까 내가 나란 말씀이죠. 세종대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응을 쓰나 안 쓰나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꼭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이거랑 같다. 이제 이렇게 이거 같다. 물론 순서로 따지면 뭐가 먼저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느낌이 좀 다르긴 달라요. 뭘 앞에 내세우는 거에 따라서. 하여튼 간에 결론은 뭐냐? 고유어도 이 동국 정운식처럼 받침 이응, 예디응 말고 꼭지 있는 이응 말고 받침 그냥 이응의 음가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슨 이런 걸 보고 이게 분철이 돼 있으니까 이때 이응은 음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최종장님이 성담 이호 소리 없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할 노릇인데 이거 뭐 훌륭한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중학생들은 뭐 아무 의미 없지만 임용 치는 이제 예비교사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 이게 음가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이 해병대왕 국민정음 해례본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 이게 만약 음가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엉쟁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종성에 쓰지 않아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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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돼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불청불탁음은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종성에 쓸 수 있단 말이잖아. 쓸 수 있지. 쓸 수 있는데 써도 안 써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써도 안 써도 똑같은 그런 말이 현대에도 좀 뭐 남아있긴 한데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종성의 규칙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일반론적인 규칙을 말하면 종성, 부용, 초성 모든 초성자는 종성에 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범자 필 합의 성음과 초중 종성 합의 성자 모든 초중 종성은 갖추어져야 된다. 라는 게 일반론이고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은 책인데 중성해, 종성에 가면 팔자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필 합 반드시 모여야 했는데 중성 혼자서도 성음이 된다. 음절 이룰 수 있다면 종성 없어도. 그 다음에 이응은 소리가 비었기 때문에 종성에 쓸 필요가 없다. 여기 보면 반드시 모이라 초중 종성 합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순으로 보지 않고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와 구체적이고 실제 현실적인 규정을 둘 다 적어 놓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거죠. 이거랑 뭐가 맞아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다 썼어요? 아니면 몇 여덟 개만 쓴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맞고 이게 허용 규정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자, 그 합자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에서 이 세 개를 각각 설명한 다음에 또 갑자기 합자해를 또 써놨단 말이에요. 첫 마디가 이 세 개는 합쳐서 자를 이룬다. 성자, 자를 이룬다. 여기는 삼성, 성이 자로 바뀌는 것은 합쳤을 때다.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이 낮자로 따로 놀던 것들이 이걸 이제 뭐 음절이라 할지 글자라 할지 말이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현대의 개념으로 꾸짖으면 얘들이 문자쯤 될 거고 얘들이 글자 이쯤 되겠죠. 이게 음성 아니 음소 이게 음절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음으로 보기에는 자라는 글자가 좀 마음에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합자해에 가면 이렇게 병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병서는 좋은데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똑같다. 해동 모두게 다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약에 병서를 쓰려면 초성을 병서한다. 좌에서 우로 나란히 쓰라. 근데 종성도 똑같죠? 네가 종성에 쓰고 싶으면 나란히 쓰라. 근데 뭐까지 똑같냐면 중성도 똑같은 겁니다. 병서를 하고 싶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성의 합침이 따로 있고 여기 있다. 중성의 합침이 따로 있고 종성의 합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28개를 일단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28개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알아서 활용을 해라. 또는 운용을 해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애들을 창제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 그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합자를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합자를 못 한다. 예를 들면 공자라고 썼으면 이렇게 합자하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쓰면 돼요. 공제 이렇게. 그리고 노나라 사람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옛날에 알다시피 그 국한문 혼용체로 만약에 본문을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이러한 표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이 따로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노 사람도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국화문 혼용체 때문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해버리면 할 수 없이 사이시옷을 종성 자리에 안 써도 됨. 종성 자리에 안 써도 됨. 종성 자리 쓸 수가 없죠. 종성 자리 쓰면 이거 한자가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안 쓰잖아요. 얘도 이걸 합체가 쓸 수가 없죠. 공자 이거는. 그러니까 합자해인데 합이 성짠이라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얘도 다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꼼꼼한 책인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소리하고 없는 소리는 서로 비슷해서 가히 통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서는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얘도 음가가 없어요. 얘도 음가가 없어. 비슷하다 했으니까 물론 약간 있겠지. 그 이런 이제 있으나 마나한 것들을 어떻게든 체계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일종의 이제 갖다 붙이기식이죠. 이 중국 때문에 얘는 그나마 살아남았는데 얘는 그 왜 있냐 말이에요. 발음도 없는 애인데. 동성애 이응을 안 쓰듯이 초성의 이응을 안 쓰는 방법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초중 종성을 갖춰야 써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버리면 비가 되고 이가 안 되죠. 여기에 뭐라도 써버리면 야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해? 아무 소리 없는 애를 넣어야지 내가 원하는 소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무 소리 없는 기호 한 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애가 이런 데 써먹기도 좋죠. 이제 순경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만들기 잘한 거죠. 어, 사이쇼 넘어가고요. 동성이 끝났나? 음. 그래가지고 합자해가 이제 쭉 끝날 때 이런 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지석영의 그 책에 그 두 개로 되어 있는 모음, 이에서 으로 가는 요거, 얘가 훈민정음의 표기로는 이런 식으로 이 먼저 나오고 으가 뒤에 나오는, 그리고 이 더하기 아, 야, 이 더하기 여, 이 더하기 오, 요, 이 더하기 우, 유, 이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더하기 아랴,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되는데, 얘 둘은 사투리나 애기들 발음에 있고 표준 발음, 서울의 중류층 이상 사람들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국민정음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다. 이걸 보면 지석영 선생은 국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 이 책을 썼으니까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봤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음 해례편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용자례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아, 제일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작을 뭐로 했냐면, 이 가나다 순의 배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까 그 지석영 책도 보여드리고, 일본 책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이 배열의 외우기 좋기 위해서 이제 영어도 우리 영어 처음 배우면 A, B, C, D, E, F, G 순서를 외우고, 한글도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외우는데, 요게 이제 후민정음 언어의 책입니다. 기억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예시 없이 끄 나오고, 크, 응 이렇게 나옵니다. 드 나오고, 예시 없이 뜨에 대한 언급이 있고, 트, 느 이렇게 이어지죠. 이게 아, 설, 순, 치, 후에서 어 제일 센 소리가 아니네. 중간 센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고, 다음 센 소리가 두 번째로 나오고, 제일 약한 소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러한 순서대로 이분이 설명을 했어요. 뭐 약한 데부터 제일 센 데로 안 가고 뭐 이렇게 한 이유는 있겠죠. 약한 데부터 했으면 논리도 맞는 게 제일 약한 느, 그 다음 센 드, 그 다음 센 트, 이런 식으로 맞는데, 소리가 제일 약한 걸 맨 뒤로 보내고 약간 어중간하게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기억 연직을 이을 순서하고는 아예 안 맞죠. 뒤에 가서 자음을 이제부터 설명해 주마. 제자해자, 제자해 가면 또 이렇게 돼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아설순치 후에 기본자를 먼저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처럼 기본자의 색 추가한 순서대로 또 나열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순서를 자모순이라 볼 수 있느냐, 이 순서를 자모순이라 볼 수 있느냐. 맨 뒤에 가면 용자리가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마. 용자리인데 여기 보면 기역, 키역, 이응, 디귿,
티읕, 니은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최초의 기역, 키읔, 이응 이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이게 그 당시에 가나다 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이한 거는 이 용자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2번 쓰면 끄된다 했지만 여기는 된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있었으면 여기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걔들은 세종대왕이 새로 만든 문자에 포함되지는 않죠. 내가 새로 만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예로 주어질 뿐입니다. 이응 2개 쓰면 됨, 히읗 2개 쓰면 됨, 시옷 2개 쓰면 됨. 그리고 스드, 부즈, 부스그 몇 개든 필요한 만큼 쓰세요. 모음도 필요한 만큼 이어 붙여 쓰세요. 이렇게 이제 운용의 원리를 다 적어 놓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교과서를 한번 보면 현재 교과서입니다. 다른 자음자를 만든 원리를 탐구해 보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얘를 자음자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애초에 이게 자음자냐 그 문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기역이라는 자음자를 2번 겹쳐 쓴 거지 이게 과연 자음자냐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이거를 세종대왕이 기역에서 만들어낸 자음자라고 우기고 싶다면 그럼 이것도 그러면 자음자냐, 그럼 이것도 그러면 세종대왕이 만든 거냐 말. 이 부스그란 이것도 얘는 만들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죠. 이 책을 쓰는 사람들도 이거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든 글자, 예를 들면 이미 있는 서로 다른 2개의 자음을 이용해서 만든 글자 이렇게 부를까요? 그 근거로는 세종대왕이 신제 28자 했다 했잖아요. 얘들 넣으면 몇 개입니까? 6개 늘어나네. 신제 34자 해야 된다. 어떻게 지우지? 여기도 보면 맨 밑에 이 자음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미 만든 글자를 나란히 써서 나란히 쓴 글자지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냐 이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제가 나름대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어 이런 책 한번 볼까요? 아까 보신 게 미래인일 거예요. 이거는 교학상가 그럴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기역, 키읔, 니은, 디귿 이런 애들을 글자라 부를까요? 문자라 부를까요? 2015 책들이 대체로
이것들을 글자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훈민정음 창작 원리나 한글의 이런 그 자모 체계를 글자 체계를 안 부르고 문자 체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좋다. 중학생들이 문자 말이 어려우니까 글자 체계로 한다고 치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글로 문자를 입력하는 속도가 다른 문자에 비해서 둘째 말해보자. 이 문자는 약간 문자 메시지라는 뜻 같고 얘는 진짜 ABCD 같은. 그럼 이게 위에 대입시키면 저 자리가 글자가 돼야 되는 자리 아닌가. 이게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면 이 문자가 같은 말이라면 그럼 다른 나라는 문자고 한글은 글자냐? 오히려 이거는 텍스트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용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런 말로 마무리되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한글은 문자입니다. 적은 글자로서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문자입니다. 약간 뭔가 이 문자 체계 전반을 부를 때는 문자라 부르고 그 문자에 소속된 낮자 하나하나를 부를 때는 글자라 부르기로 뭔가 통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문자 체계라고 해서 거기 있는 기억니은 댓글들이 하나하나가 문자는 아닌 거죠. 교과서 용어에 따르면. 세종장이 만들어낸 거는 문자의 체계고 글자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자의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교과서의 개념으로는 안 맞아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참 애매한 게 이 체계를 이제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멋지잖아요, 체계가. 근데 하필이면 문자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자의 발명 원리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의문 체계에 맞게 제가 그냥 짜놓은 겁니다. 의문 체계에 맞게. 문자를 중심으로, 아니 문자, 글자 모양을 중심으로 창제의 원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 예디응이 여기 못 오고 늘 여기 갑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소리가 없는 후음 이응에서 왔다고 세종대왕이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꼴이 이제 늘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국립국어원에 가면 여러분, 아 국립국어원은 아니에요. 이거 뭐야? 그 박물관인가? 보자. 아, 국립한글박물관. 이 PDF의 제목은 훈민정음 표준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뭐라 있든 간에 이 책대로 가르치면 돼요. 이 PDF를 여러분에게 일단 드릴게요.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활동한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문자의 모양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기본자가 되고 이게 한 획 추가한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를 보면, 아니, 소리 세기를 보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 제가 지금 그린 이 파란색은 의문의 원리로 문자를 배열한 거고, 현재 있는 이 원본 그림은 문자 창제의 원리로 배열을 한 건데,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 일로 가야 되고, 일로 가야 돼요. 그 예전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훈민정음을 오래 연구하신 김수롱 선생님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랑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키읔이 제자리 찾아갔죠. 그러니까 소리의 원리와 문자의 원리를 교묘하게 일치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왜 봉 띱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얘는 두 번 가획한 자리인데 얘가 한 번 가획한 일로 가버리잖아요. 그 나름대로 이분이 이제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아니 이 색깔 좀 봐라. 한 획짜리는 연하고 두 획짜리는 진한데 이렇게 진한 색깔로 해가지고 소리가 같은 계열임을 표시하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이 색을 집어넣어요. 색깔만. 그러면 위치는 위치가 아니고 이 그렇지 위치는 문자의 논리고 색깔은 음성의 논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성립하겠죠. 제가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애들한테 중2들 수업할 때 썼던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나름대로 온갖 고민을 하다가 한 그림에 나타낼 수 있을까 싶어서 해본 게 이렇게 하면 이 진한 테두리는 소리에 놀리고 이 색깔 따라 술술술 가면 문자 개발에 놀리고 이렇게 했는데 딱히 막 명쾌하진 않아요. 그만큼 이 이거 한 개 틀어진 게 큰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표를 이제 만들 때 내가 지금 문자의 모양의 원리를 중심으로 제시할 건지 음원 체계의 원리를 중심으로 제시할 건지 그 이야기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꾸만 그 가끔씩 올라오는 질문 중에 여기 예디형이 여기 있어 가지고 막 후음 같다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후음 같아요. 왜냐면 훈민정음을 만들 때의 문자 디자인의 원리는 후음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봐도 아음이잖아.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애들에게 바로 그러한 소리와 문자의 모양이 막 되게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자랑해라 하지만 헷갈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의 그 음운 체계를 먼저 배우고 이걸 배워야 쉬운데 이게 중2에 나오고 음운 체계가 중3에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걸 깨달은 분들이 음운 체계와 문자 체계를 동시에 배우도록 성취 기준을 합쳐놨습니다. 그럼 소단원 1에서 이제 현대 음운 체계 배우고 소단원 2에서 그걸 이제 요새를 몰아가지고 국민정음 창제 원리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비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훈몽자회로 이제 돌아오면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이게
아까 그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시한 표준 설명서입니다. 표준 설명서. 근데 김수롱 선생님은 맨날 그걸 비판하면서 이 그림을 밉니다. 이 그림과 표준 설명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결정적인 차이는 미음에 있다. 여기 다 보고 있잖아요. 얘는 입구자 모양으로 입을 벌리고 있죠. 이 1번이고 이 2번이고 어느 게 맞다. 채팅창에 1, 2 숫자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오, 반반 1이 우세하네요. 이제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고 교과서는 거의 100%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벌리고 있네요. 여기 벌리고 있죠. 여기 벌리고 있죠. 근데 이제 왜 기억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혀뿌리가 목젖을 막는 이게 파열음이니까 막았다가 터뜨리면 그 혀가 위에 상하게 닿는 막았다가 터뜨리니까 는 그러면 얘도 입술이 붙었다가 터지는 무니까 막고 닫고 한다면 붙는 이 장면을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양수음이 만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 뭐가 안 나온다. 뭐 그런 논리니까 이해할 만은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잘됐네. 훈문자 하기 전에 이것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용과 아까 활용, 창제와 운용 이 이야기를 저는 솔직히 대한 강조를 하는데 제가 맨날 이런 예도 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글 파괴 같고 규칙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세종대왕님이 제일 처음에 너희 마음대로 쓰라 라고 했다는 느낌이 저는 늘 강하게 듭니다. 이게 노골대 연애인데요. 뭐 이런 글자 이거 해례본에 없는 예시거든요. 근데 중국어 발음이 이렇게 들린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왜냐? 세종대왕님이 이걸 너희 알아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라고 여기도 이거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 이응 이렇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쓰라고. 여기 보시면 위어 가장 귀에 들리는 그대로를 써본 겁니다. 이랬을 때 조선시대 선비들이 노골대 연애책을 훈민정음 해례본에 넣는 글자를 쓴 나쁜
글자 파괴범이라고 불렀겠냐. 안 그랬을 거야. 자연스럽게 봤을 거야.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면 이거 뭐 읽을 수도 없는 이거 뭐예요? 뷰, 뷰, 뷰. 그러니까 창제는 내가 28개 했는데 너희 필요하면 이런 것도 만들어 쓰고 이런 것도 만들어 쓰고 응? 지난번에 봤듯이 스보 이거 원래 있는 말이지만 와이프 와이프 이런 것도 필요하면 만들어 쓰라. 이것도 훈민정음이 없는 용례거든요. 이응을 쓸 거면 밑에 쓰라 했지 이렇게 쓰라 안 했지만 우리가 듣기에 이렇게 들리니까 나는 이렇게 쓸 거예요 했을 때 세종대왕님이 안 돼 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이제 현대의 맞춤법이 표준어를 표기할 때는 규칙이 있는 게 맞는데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외국어를 뭐좀 이렇게 들리는 대로 쓰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이거 이거를 애들이 전부 다 빨리빨리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 틀렸다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없는데 말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이 말이 있어요. 애들 입말이 있어요. 쓸 수가 없는 마치 국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나라들 사람들처럼 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는가? 아깝다 이거 아까워. 자, 그 아까운 이야기를 이제 조금 마무리하고 제가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제 테레본도 다 나눠주고 시간이 100년쯤 흘러가지고 애들한테 한글을 이용해서 한자를 가르치는 천자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 누구야 최세진이라는 분이 훈몽자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석보를 읽기 위해서 어린석보 맨 앞에 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잘 봤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는 거 잘 외우고요. 이제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어린석보가. 훈몽자에도 하늘천 따지를 썼는데 하늘천 따지를 썼는데 애들이 하늘 할 때 하자를 못 읽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늘 할 때 늘자를 못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 하늘 천 따지 하늘 쇼 땅양 하늘 건 땅곤 한문 가르쳐 줄게. 한문 가르쳐 줄 건데 너희가 이거 이 글자를 모르면 안 되니까 이 글자 읽는 법을 내가 훈몽자의 이 책 맨 앞에다가 적어주마 하고 적은 게 훈몽자의 법례입니다. 요건데요. 이거는 세종대왕이 군자라고 했는데 이분은 기자를 써가지고 기고 역자를 써가지고 역인데 왜 역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성에는 그로 나고 종성에는
이렇게 나니까 초성과 종성에 이 글자가 들어있는 한자음을 이용해서 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얘는 니자고 얘는 숨을 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니냐 나냐 내냐 이런 건 한 개도 안 중요하고요. 이게 은이냐 뭐 금이냐 이런 건 안 중요하고 초성에 느가 나고 종성에 은이 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D 할 때 이거는 못 D자입니다. 국어가 되기 전에 못 D자. 아무리 찾아도 중국 발음에 으로 끝나는 글자가 없는 겁니다. 으로 끝나는 글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 다 리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이 글자를 가져왔어요. 이 글자는 지금 말로 하면 끝말자입니다. 끝말. 종말 할 때 말, 기말고사 할 때 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국어에서는 끝을 이렇게 썼습니다. 중세국어의 꽃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훈민정음 아니 임진왜란 지나면서 꽃 이렇게 세졌고 이게 훈민정음 아니 임진왜란 지나면서 끝 이렇게 세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침 받침에 디귿이 있는 거라. 그래서 D자를 쓰고 말자를 쓰고 이름을 사람들이 D말로 읽을까 봐 D말 아닙니다. D말 동그라미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니고 은이고 이게 다 훈이 아니고 음입니다. 맞죠? D도 음이에요. 훈은 못입니다. 못 D 그 말인데 얘 읽지 말고 얘 읽으세요 하는 표시가 이 동그라미 표시인 거라. 리을은 음이 리고 세 을자니까 리을 맞아요. 미음도 이게 음이 미고 음이 음이고 비읍도 읍자는 있더란 말이야. 한 중국말에도 읍자가 있었어요. 읍내할 때 고을 읍자입니다. 옷, 옷 이게 대표음화 되면 옷 되잖아요. 없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쟤랑. 디귿처럼 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없이 옷 의자를 써놓고 어떻게? 시의 아닙니다. 시의 아니고요. 시옷입니다 하고 훈을 읽으라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방매가 같은 형체를 가르치면 음찬지, 훈찬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도예요, 이도. 그래 놓고 이음까지 잘 가가지고는 여기 보면 말자랑 옷자 두 글자는 그 본자의 이어 이런 말이 이제 중세 한문책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고유어라는 뜻입니다. 토박이 말. 한자음을 읽지 말고 말의 읽지 말고 그 글자의 풀이에 해당하는 훈을 읽으세요 이 뜻입니다. 옷을 읽고 그것을 읽어라 이 뜻이겠죠. 나머지는 초성에 쓰이고 그러니까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는 초성에 쓰이고 왼쪽 줄 역, 은, 긋, 을, 읍, 옷, 여덟 글자는
정성에 쓰인다. 라고 이 8개를 제시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초성 독용 팔자라 해가지고 TTP치 지 얘는 옆에 종성에 들어가는 글자가 없고 한 글자씩밖에 없죠. 그 차이는 이 글자들은 초성도 되고 정성도 되는데 이 글자들은 초성만 됨 이 뜻이고 중성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아 해서 순서가 각야 거교 고교 고기 극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순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를 잘 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에 모음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시한 순서를 보시면 아까 자음만 보고 넘어갔는데 아래아가 1등이에요. 그리고 초출자 이으오아가 2등이고 요야 유여가 3등인데 어찌된 파인지 100년 뒤에는 순서가 이렇게 아야 어여 오요 우유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도 우리가 아까 크응 드트느 그와 완전 다르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크응 드트느 중에서 이그 부프무까지 포함해서 초성 중성 아니 초성 종성에 같이 쓰이는 것만 쭉 뽑아봤자 8개를. 그랬더니 아죠. 아설순 치고 그 아입니다. 아에서 초성 중성에 초성 종성에 다 쓰이는 기역 혼자 남았고요. 드트 느 중에서 초성 종성에 다 쓰이는 느드 살아남았고요. 이게 설이잖아요. 반설은 반이지만 설이니까 설음에 끼워줬고 순음 중에 초성 정성 다 쓰이는 무브가 살아남았고요. 치 초성 정성 다 쓰이는 치가 살아남았고요. 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설순치 후 중에서 반치음은 사라졌으니까 반설음은 설음에 들어가고 아설순치 후의 여러 가지 글자들 중에서 초성과 종성에 둘 다 쓰이는 애들이 먼저 제시되고 그 뒤에 초성에만 쓰인 종성에 안 쓰이는 크트 푸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추측할 수 있겠죠. 이 페이지 넘기기 전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순서가 맞다면 크, 트, 프, 즈, 츠, 흐 아마 이 순서가 맞을 겁니다. 정말로 최세진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면 알겠죠. 크, 트, 프, 즈츠, 아, 아, 설, 순, 치.
반치음이 치음에 요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후 이런 순서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현대어에서 앞에 있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 똑같고 현대하고 다른 점은 크, 드츠, 크트, 프흐인데 드츠가 바뀌어 있고 크트, 프흐는 똑같네요. 드츠가 어쩌다가 이응 다음으로 올라가게 된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러한 한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순서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 아야어연은 왜 이렇게 바뀌게 됐냐? 이 유력한 추측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론에서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 입을 제일 많이 벌리는 아, 야 시리즈, 중모음, 중간 벌리는 어, 여 시리즈, 그 다음에 조금 더 입술을 오므려 가지고 어보다 입이 모이는 오, 우 시리즈,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으, 이 시리즈. 그래서 입이 벌어졌다가 점점 다물어지는 순서대로 배열했다. 이런 가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따르면 오가 우보다 더 벌어진다는 것을 이 표만 가지고는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현대국어 단모음 체계표를 짜면 애들이 부설에서 으, 어, 아 외운 다음에 이게 우어인지 오어인지 많이 헷갈린단 말이죠. 답은 우어가 맞아요, 위에서부터. 그러면 오가 우보다 입이 좀 더 벌어진다. 그러면 좀 더 벌어지는 게 앞에 나오니까 여기에 찾아가 보면 오가 먼저 나와 있죠. 많이 벌리는 게 먼저 나오고 조금 덜 벌리는 게 밑에 나오는 이러한 모음의 어떤 이 개구도라고 할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는 그런 자질들도 그 당시에 이미 모든 게 다 파악이 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흔적이 현대국어의 순서와 자모 이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디, 긋, 시, 옷 이런 약 뭐랄까 예외? 예, 예외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 애들도 많이 틀리기도 하고 북한은 그 다 무시하고 그냥 기, 윽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자, 읽어 볼게요. 여기는 그냥 이거 1900년대, 1800년대 말 나온 책인데 기, 윽 돼 있어요. 여기에서 무리해서 기역이란 말 안 썼습니다. 왜? 이런 이두식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 긋 이런 말도 왜? 한글 다 아는데 뭐. 시, 옷 있을까요? 시, 으시에 그냥. 아니 북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따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이미 이름 짓는 원리를 파악하고 아 최세진 선생은 그 당시에 한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과 긋과 옷을 가져왔지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돌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던 것을 갑자기 조선어학회에서 맞춤법 만들면서 이름은 디역으로 한다. 디귿으로 한다. 이유는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1800년대쯤에도 뭐 한글책을 자꾸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 책 중에서
화동음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홍희준이라는 분이 쓴. 여기도 인제 설명을 쭉 하는데 이 1800년 아닙니까? 기읍 당당하게 우리말 이용해서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최세진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현대에도 이두식 표현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판이니 전통을 중시한 것도 아니고 원칙을 지킨 것도 아닌 이상한 그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순서 잠깐 볼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똑같죠? 이거 최세진이랑 똑같습니다. 지치 인제 보세요. 치음인데 이 아음을 제치고 얘들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긴 한데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계구도에 따른 모음 배치는 그대로 아야, 어여, 오요, 오유, 의이 끝났고 처음에 제가 그 무슨 순서, 배열 뭐 이런 이야기를 인제 한 이유도 이 훈민정음이 그냥 만들어졌다. 만든 게 끝이 아니고 그 만들어진 이후에 인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거를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인제 다 수업 시간에는 못 다루고 "만들었다. 대단하지." 원리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세종대왕이 "내가 28개 만들었으니까 필요하면 알아서 너희가 더 잘 활용해 주면 좋겠다." 이 정신 그리고 최세진이 "내가 지금은 한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이두를 썼지만 너희 내가 뭐 말하는지 알지?" 그 정신 그런 게 진짜 창제 정신이고 한글을 잘 쓰는 정신이지 애민정신, 자주정신 이런 거 외우는 게 정신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교과서가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또 인제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것들이 있으니까 참 이번에 인제 새 교과서 나와도 별로 기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본에 노마 히데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박사를 받았는데 이중 전공도 훈민정음이에요. 한글 탄생이라는 책을 지은 분인데 이 책에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문자 창제는 의미가 없다. 문자 창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텍스트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문자 창제가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마련된 겁니다. 우리도 애들하고 새 문자를 만들기 놀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수많은 내가 애들이 만든 같이 만든 새 문자가 결국 안 쓰일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만들어 보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최인배 선생이 70 년대에 한글 풀어쓰기, 한글 필기책 온갖 시도를 다 했습니다. 한글에 미친 분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책으로 문자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못 쓰이니까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그걸 알았는지 안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한글 만들자마자 용비어천가를 써 보고 보리석보를 써 보고 동국정운도 써 보고 이게 텍스트로 가능하다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민정음 아니 한자로는 할 수 없었던 온갖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고려 시대에 말로만 전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면 기억과 함께 사라졌어야 할 그런 노래들이 드디어 한글로 적히기 시작한 겁니다. 경기책 한림별곡이라는 경기체가가 있잖아요. 한림별곡이라는 경기체가가
어디 갔냐? 고려사라는 책에 적혀 있거든요. 고려사에 뭔가 아 한림별곡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한국문학 통사 열심히 읽어보신 분은 기억나겠지만 고려사에 무슨 삼장, 사룡, 쌍화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적혀 있지 그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한글이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림일곡 잘 보시면 원순문, 일로시, 공로사륙 다 아는 거예요. 이정은, 진할림, 상원주필 쭉 나가잖아요. 춘기대책 어쩌고 하다가 광균경이 양경시부 위 위경기 어떠하니 있고 위경기 어떠하니 있고를 위경기하여 자, 위 시장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번역해가지고 경기하여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학사의 옥순문생이 뭐로 끝납니까? 기억나요? 금학사의 옥순문생이 위 날조차 몇 분이 있고 아닙니까? 끝에 시장경 기어떠 하니 있고는 썼는데 금학사의 옥순문생이 위 날조차 몇 분이 있고 자리에 운운 이렇게 운운 이어 또 나왔네요. 토박이 말이라서 적을 수 없다. 별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냥 날조차 몇 분이 있고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적겠다 말. 왜? 한문으로 번역하자니 노랫말이 재미가 없고 소리 나는 그대로 쓰려니까 한자에 날조차 몇 분이 있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훈민정음이 그걸 해낸 거 아닙니까? 악학계법이나 시형향학보 이런 데다가 악장가사 이런 데다가 적을 수 있었죠. 그게 더욱 놀라운 점인데 아이들에게 이 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책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이제 중요하다고 말한 것 중에서 활용애매는 그렇고요. 이 성조 이것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부산이나 경남권의 교사들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교사가 그걸 몰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번씩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데 진짜로 서울 쪽 분들은 진짜로 구별 안 되는 건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소리 들리십니까? 여기 앉아. 나는 앉아. 여기 앉아. 나는 앉아. 여기 앉아. 나는 앉아. 여기 앉아. 나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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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역이 하여튼 간에 부산이 아닌 분들 잘 듣고 나중에 제가 답 좀 해주세요. 여기 앉아. 나는 앉아.
시작. 여기 앉아. 니은. 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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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되세요? 우리 영희쌤 서울이죠. 탕면 선생님 한번 보자. 서울과 울산 왔다 갔다. 그럼 알긴 알겠네요. 알아들으실 거고. 어? 김영희쌤 고향이 부산이라 했죠. 아, 안 되겠고. 누가 서울 토박이신 분이 있을까? 아, 부산 여중이라고요? 부산 여중 내 첫 발령기인데. 한번 보자. 우리 오선님 선생님 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구별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난 그래서 우리 감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앉아. 나는 앉아. 이건 어때요? 이 차이 느껴져요? 오선님 선생님? 억양 차이 정도. 억양이 억양이, 차이가 난다는 거 음, 아시겠죠? 네, 여기 앉아. 나는 앉아. 시작. 여기 앉아. 니은. 넌 앉아. 앉아. 이거는 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앉아. 이건 잠 안 잔다는 뜻입니다. 앉아. 이거는 자리에 앉아라 뜻입니다. 앉아. 이거는 잠 안 잔다는 뜻입니다. 안과 비교해봐. 여기 앉. 그냥 난 앉아. 그러면 방점을 찍으면 여기 찍히는 거죠. 여기 앉아. 난 앉아 이렇게. 그래서 네. 아, 삽 잘하시다. 내 사투리밖에 못해. 미안합니다. 네. 서울말은 못해요. 그래서 이 경상도 애들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탐구를 시키면 해냅니다. 이 세 개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말로 하면 말. 이게 말을 한다. 말을 탄다. 들어주고 말로 받는다. 이게 되는데 표준어에 이런 게 없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교과서에 들어오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이는 이제 이게 좀 이제 문제인데 교과서에 합성의 원리, 과획의 원리, 뭐, 뭐 이체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저는 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우리 교과서 만들면 현수 자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여기 있을란가? 현수 자료 여러분이 찾아 헤매는 학교문법이 여기 이게 학교문법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문법의 용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편수 자료에 다 있습니다. 교과서 만들 때 이 책대로 안 만들면 검정 통과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근데 봐도 뭐 합성의 원리, 가액의 원리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상형, 가획, 합용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난 신기한 게 이런 게 또 어떻게 교육과정 검정 심사를 통과해서 여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해례본에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합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은 잠깐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체자도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지 얘는 가액자 얘는 이체자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교과서에서 공식 용어인 것처럼 막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이게 자음자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앞에 열심히 탐구를 시켰어요. 뭐라 끝나냐면 기본자는 상형을 했어요. 상형의 원리 안 나오기 이건 맞는 말입니다. 가획했어요. 맞죠? 얘들은 병서했어요. 뭐 글자를 만들었다는 개념만 빼고 나면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이렇게 총정리를 하고 나면 애들이 물어본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없죠? 이게 만약에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설명한 거라면 여기 없다는 말은 그럼 얘들 원리가 없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책은 작전을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안 쓰는 이런 어려운 것들은 애들한테 언급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이체짜니 뭐니 그런 시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언급 자체를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뭐 이런저런 지식은 알게 되겠지만 애들이 결국 아까 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요구하는 의문 체계와 문자 체계라고 했을 때 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의 체계적인 면모를 과연 아이들이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체자를 또 쓰잖아요.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책은 얘는 상형이고 얘는 가획이고 얘는 이체야 이렇게 쓰면 이것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8글자를 모두 상형했다고 적혀 있다면 해리본에 얘도 상형이고 상형해가지고 가획한 거고 상형해가지고 가획했는데 슬쩍 다른 식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자음자는 일단 다 상형입니다. 상형 중에 상형만 한 게 있고, 상형하고 가획 한 개 한 게 있고, 상형하고 가획 두 개 한 게 있고, 가획 중에서 다른 방식으로 가획한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식으로 이거를 총정리해보면 자음의 창제 원리다. 그러면 일단 모든 자음은 상형입니다. 근데 상형만 하면 얘들이 나오고요. 상형의 일가획. 그러면 크게는 상형 더하기 가획. 이게 나머지 나눠주는 두 번째 범주고 그 안에 그럼 이 상형 가획 1가획이 알다시피 트, 트, 브, 즈. 근데 상형 2가획 이러면 이게 드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 예외적 비원칙 가획 이렇게 되면 이것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에 상형 더하기 원칙 가획. 이 원칙 가획은 소리가 째지면 색이 는다. 그 아래에 크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체자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복잡한 표가 문자의 체계다. 이거. 문자의 체계. 그 모든 자음, 모든 모음은 이 상형이에요, 상형. 근데 상형만 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천지인이고, 상형한 데다가 합성. 이게 오아, 우어. 근데 상형 플러스 합성 1. 그리고 상형 플러스 합성 2. 이게 요, 야, 유, 여. 그러면 와, 왜, 뭐, 위 이런 거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모음의 활용이죠. 모음의 활용. 그럼 여기에 끝뜻 붙여지 갔느냐? 다음의 활용입니다. 그럼 이게 창제 원리 속에 큰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냐 하면 빠져나가고 빠져나오고 한 자음의 창제 원리, 모음의 창제 원리 이렇게 하지 말고 창제 원리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1번이 자음의 활용, 2번이 모음의 활용이고 이 안에는 각자 병서 이제 하면 되고 이것도 그 병서, 병서 안에 각자 병서, 합용 병서 여기 연서 이렇게 되고 모음의 활용은 병서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거 또 빠뜨렸네. 여기에 비분절 없는 할 말이 너무 복잡해요. 성조, 비분절 음문, 운소까지 넣으면 창제 원리가 됐고요. 그럼 이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비입성, 그다음에 입성, 이 안에 평상거, 이 안에 평상거, 그리고 자음의 활용, 모음의 활용 이제 이거 끝났죠? 그러고 나면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래 봤자 이거 다 낱글자를 만든 원리란 말이에요. 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게 합자해로 넘어가는 거죠. 음절자, 구성 원리. 이거는 자음 더하기 다음 오른쪽에,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자를 쓸 때 한자음은 무조건 고유어는 안 써도 됨. 그 다음에 활용성, 가족용. 그 다음에 한자 뒤에 근데 한자음 중에서 리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절자를 구성한 원리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애들한테 얼만큼 가르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하지만 교사의 머릿속에 이러한 체계가 쭉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일부를 가르치면 애들이 이제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아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네가 알겠으면 알아듣고 모르겠으면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여유 있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번 네 차시 중에서 두 개를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많이네요. 경은 선생님, 이 채팅창으로 뜨거운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경은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고 인사말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저희 부지함을 반성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쳤군요. 정말 열심히 다시 공부해야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학기 때 이거 시험범인데, 아, 진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너무 무식한 데서 조금 무식한 데로 발전했으니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시다면 아까 그 램프 한글 구입하고 탄생 싶습니다. 읽으시면 돼요. 한글 탄생. 네? 아, 그 책 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 있지 그 않나요? 책, 그 책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노마이데키님의 책은 다 읽었어요. 이거 지금 문답 오가는 거는 뭐죠? 옛 이용 이거, 음. 누가 누구한테 답하는 거야? 아, 저요? 강상준 선생님이 박윤아 아, 네. 선생님한테. 응. 제가 경은 선생님께 마지막 인사말을 부탁한 건 정말 탁월한 제안이었다는 생각이 들며, 경은 안 그렇다네요. 선생님께, 안 경은 그렇다네. 저를 선생님께 추천. 김준수 선생님이 화답하시며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피곤하실 텐데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뭐 카톡방 올려주시면 천천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네.